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재무상태표 개정 가운데서 이제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가증권, 자본 이런 순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이미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고 개정 과목에 대한 분류를 유동, 비유동 이렇게 구분을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유동에서는 당좌자산, 재고자산이 그 회계 처리가 좀 까다롭고 또 개정 과목 자체가 좀 난해한 것들이기 때문에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 이제 비유동 자산 가운데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투자자산 이렇게 이제 또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평가가 어떻게 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런 걸 이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형자산 첫째, 여러분들 그 교환 6페이지에 나옵니다. 유형자산이라는 것은 장기간 그 조직 회사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 장기간입니다. 단기간이 아니죠. 장기간이다. 장기간이니까 결국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가 사용해서 뭐 하려고? 돈 벌려고. 수익 창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게 유형자산이다. 그럼 유형자산이니까 어떨 때 증가가 되노? 증가하면 들어오면은 취득하면은 증가가 되고 처분을 하면은 팔아버리면은 감소가 되겠죠. 그럼 증가는 취득했을 때, 감소는 처분했을 때. 또 내역 연수가 다 됐을 때도 이제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 자산의 수명이 다 돼버렸잖아요. 그럼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잖아. 그럼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대변으로 보내가지고 없앤다. 그럼 이제 그런 거는 수명이 다 됐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감가상각을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해가지고 대체시켜가지고 없애주죠. 이게 유형자산이고 회계 처리에서는 취득을 했을 때, 처분을 했을 때 크게 취득하면은 증가, 차변에, 처분하면은 감소, 대변에. 이제 처분할 때는 장부값보다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에 따라서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러니까 그죠. 회계 처리가 취득하면은 차변의 유형자산 증가, 처분하면은 대변의 유형자산 감소, 유형자산 감소되는 거는 100인데 돈은 120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구분하고 그 다음에 취득을 했을 때도 장기간 건설을 하는 경우 취득을 위해서 장기간 건설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완성될 때까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합니다. 차변의 건설 중인 자산. 그러니까 완성되면은 차변의 건물, 대변의 건설 중인 자산은 없어지는 거죠. 장기간 건설이 소요되는 자산은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건설 기간 중에 사용했다가 완성되면은 건설, 즉 건물 개정에 대체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없애는 거.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게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그다음 정부 보조금에 의한 취득을 했으면은 정부 보조를 받은 금액만큼은 취득원가에서 뺍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 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보조받은 거니까. 그다음 교환에 의한 취득, 정려에 의한 취득, 무상에 의한 취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교환이나 정려 이건 공짜로 받았잖아요. 교환인 것들은 하나의 유형자산을 받고 우리가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자산을 주고 들어오는 취득되는 교환에서 취득 들어오는 자산은 증가. 우리가 대신 그 교환하면서 하나 상대방한테 주는 자산은 제공하는 자산은 감소. 제공되는 유형자산은 감소. 그래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취득원가를 어떻게 기록하느냐. 취득원가를 기록하는 것은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제공되는 자산의 공정가치. 그 다음 오히려 우리가 제공하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는 없고
우리가 받는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만 있다 하면 그 공정가치. 어쨌든 공정가치로 한다. 교환에 의한, 정려에 의한, 무상취득에 의한 것은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정한다. 취득이니까 차변의 유형자산, 공정가치, 금액.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공정가치라는 뭘 말하는 거고? 보통 이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가격이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합리적인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강매나 권유에 의한 게 아니고 거래이사가 있어야 된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형성된 거래 가격이 이게 바로 공정가치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 그 어린애들은 합리적 판단이 없잖아요. 그죠? 합리적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강요에 연관은 안 된다. 자기가 순수한 자기 거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 어디 예속되거나 종속 이런 관계없이 상호가 서로 독립된 당사자 간에 서로 결제될 수 있는 금액, 교환으로 결제될 수 있는 금액, 이게 공정가치다. 얘기됐고요. 어쨌든 교환, 정려, 무상 이런 경우에는 뭐로 한다? 뭐로?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한다. 됐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은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뭐 하는 데 사용할 목적? 돈벌이 하는 데 사용. 돈벌이 하는 데 사용되니까 돈 버는 거하고 사용된 원가하고 이거는 서로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벌이 하는 데 사용된 부분만큼의 원가, 이것만큼은 돈벌이에 공헌을 한 비용입니다. 공헌을 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뭘 하느냐?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차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차량을 운행하고 내일도 하고 뭐 계속 차량을 운행해요. 그럼 이 운행하는 차량은 오늘도 원가 계산하고 내일도 원가 계산하고 모레도 원가 계산해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됩니다. 일락하면 이거는 너무 실익이 없잖아요. 매일 한다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퉁쳐서 결산 시점에 결산 정리 사항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매일 원가 배분을 해서 원가가 발생하지만 매일 추적해서 계산하는 거는 이거 별로 효익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연말에 퉁쳐서 하자, 기말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연말에 퉁쳐서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분할 때는 왜 되느냐? 처분하는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 시점이나 처분하지 않는 것도 먼저 한다. 결산 시점에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은 뭐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만큼 이게 기여된 부분입니다. 기여된 원가다. 원가 계산을 하는 기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 가지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해당 유형자산 또는 간접법으로 하는 것 때문에 직접법으로 하면은 바로 직접 그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해 버리니까 대변의 유형자산 감소. 그렇지 않고 이제 이걸 간접법으로 해결하는 것 같으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감가상각 복식부기의 복식회계의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이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단식회계 하는 데는 이 감가상각 안 해요. 감가상각. 10년 전에 산 차량 운반구가 5천만 원인 것도 뭐 그대로 지금도 5천만 원이에요. 지금 5천만 원 안 되잖아요. 감가상각을 해서 그만큼 차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가상각 회계는 아마 비영리법인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 감가상각 회계에 대한 거는 좀 신경을 쓰고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만이 정확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0년 전에 뭐 2천만 원 주고 산 차량 운반구를 지금도 자동차를 2천만 원 장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지금은 2천만 원 안 되잖아요. 또 안 되기도. 그럼 감가상각 한 것만큼
차감될 수 있도록 요 감가상각을 해서 2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원가 배분된 것만큼 차감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한 자산의 계산이 되잖아요. 만약에 10년 전에 산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지금도 2천만 원 그대로 놔놨다 하면 이거는 과대계상해 놓은 겁니다. 일종의 분식회계죠, 이것도.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비영리법인에서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버립니다. 영리법인은 회사에서는 이래 안 하거든요. 바로 감가상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은 또 이게 정액법으로 하느냐, 정률법으로 하느냐, 체감잔액법이냐, 생산량 비례법이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강론 부분에 가서 이제 배우기로 하고, 어쨌든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그 다음 회계처리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무계획하면 간접법 회계처리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해당 유행자산 하면 직접법 회계처리다. 회계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또 감가상각을 하려고 하면 취득원가 알아야 되고, 잔존가치 알아야 되고, 내용연수 알아야 되고, 감가상각 방법 알아야 되고,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또 감가상각비가 계산됩니다. 그 다음 유행자산을 취득한 후에 지출을 한다. 취득한 후에 지출한다. 건물을 취득해서 건물을 5억 주고 샀어. 원래 취득했는데 원래 엘리베이터가 없었어. 그런데 취득하고 난 후에 1억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어. 그럼 취득 후 지출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취득 후에 유리창이 깨져가지고 전부 유리창을 갈아놨어. 일부는 안 깨진 것도 있지만 유리창을 갈아놨어. 그 다음 또 외벽 도색에 페인트 칠이 벗겨지고 또 좀 오래돼 가지고 탈색돼서 페인트 칠을 300만 원 주고 했어. 이렇게 이제 취득한 후에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 후 지출은 이제 두 가지 크게, 원상 복구, 페인트 퇴색돼서 원상 회복하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했다. 유리창이 깨져서 유리창을 새로 원상 복구 시켜가지고 갈아 넣었다. 이런 원상 복구 또는 현상 유지하는 지출이 있고, 아까 엘리베이터처럼 없는 것을 새로 하나 1억 들여가지고 돈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100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고 1억하고 금액도 차이 나잖아요. 1억을 들여서 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 유리창 갈아였다 건물 가치 증가 아닙니다. 이거는 원상복구잖아요. 그렇잖아요. 페인트 칠했다. 이것도 원상복구잖아요. 가치가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당 자산의 가치가 증가되거나 또 수명이 늘어나거나, 10년 수명인데 5년 더 쓸 수 있다. 수명이 늘어나거나 가치가 증가되거나, 가치가 증가될 때는 성능이 개량되는 겁니다. 성능이. 원상복구가 아니죠, 이거는. 이런 성능이 개선되거나 내용 연수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또 성능이 개선됩니다. 개선되면은 기계장치 같은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되노? 성능이 늘어나가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겠죠. 이런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지출이지만 수선을 했지만 수리를 했지만 대수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 안 하고 차변의 건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때는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켜가지고 차변의 건물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원상복구, 유리창 갈아넣고 또 페인트 도색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은 바로 수선비 해가지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취득 후 지출은 자본적 지출인 것 같으면은 해당 유행자산을 증가시키고,
수익적 지출인 것 같으면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취득 후 지출은 두 가지가 있다. 자본적 지출로 보느냐 아니면은 수익적 지출로 보느냐.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의 증가, 수익적 지출은 단기 비용.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도 이런 지출들은 자본 취득 후 이런 지출들은 얼마든지 발생 가능한 겁니다. 이럴 때는 회계 처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식 시점 이후의 책정, 이거는 뭐 생략하겠어요. 뭐 손상사손을 계산해야 되는 건데 좀 더 복잡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고 무형자산은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으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형자산은 취득했을 때 취득한 가액. 실제로 이제 돈 받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났잖아요. 거래가 일어난 시점에 취득가액으로 한다. 영업권, 개발비, 자, 빚자가 딸리는데 이건 자산으로 보거든요. 사실은 비용이거든.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에요. 근데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지만 이 비용이 단기의 수익 창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년 차차기 앞으로 몇 년간 이 수익을 올리는데 기여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너무 비용이 크니까 놔뒀다가 매년 일정 금액 비용으로 잡자 해가지고 일단 자산으로 둔 겁니다. 자, 특이하죠. 빚자가 있는데 비용이 아니고 자산입니다. 이런 건 암기해버려야 됩니다. 시험 연구비 비용이에요. 연구개발비인 것 때문에 단기 비용입니다. 근데 개발비 이렇게 딱 나오면 이거는 금액이 커요. 이런 거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둔다. 자, 개발비는 자산이라고. 영업권은 어떨 때 생기는 거냐? 영업권은 회사를 하나 샀어. 우리 회사가 지금 좀 작아가지고 우리 회사하고 같은 아이템을 하는 다른 회사를 하나 샀어. 사는데 그 회사에 살 때는 이제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차변의 자산은 100, 부채는 80, 자본은 20. 그럼 부채도 우리가 떠안아요. 자산도 우리가 다 인수를 하고. 그럼 얼마 주면 되나요? 20주만 되는 거예요. 20주만 되는데 30을 주고 샀어. 10 더 줬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회사는 잘 갖춰져 있다. 그 다음 또 종업원들도 잘 숙련되어 있다. 목도 좋다. 아이템도 좋다. 이럴 때 이제 10 더 주고 사는 거예요. 더 주고 사도 우리 10 이상 더 벌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이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이럴 때 생기는 게 영업권입니다. 회사를 매입, 흡수, 합병 이럴 때 생기는 게 영업권이다. 또 가게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를 하나 흡수한다 이렇게 할 때도 자산, 부채, 자본을 따집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50도 주고 샀다. 왜? 위치가 코너에 딱 좋은 데 있어. 그 다음 또 아파트 밀집 지역에 있어. 이런 거 여러 가지 봤을 때 아이고 20도 주고 30도 주고 50도 주고 사도 괜찮겠다. 이럴 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전도 잘 돼 있다. 대학 주변에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패스트푸드점 이런 거 잘 될 것 같다. 이럴 때 생기는 게 영업권이고, 장사꾼들을 하는 말로는 이 권리금 이런 소리 하죠. 그게 바로 이 영업권 성질입니다. 권리금을 얼마 줬다. 얼마 더 줬다. 그렇게 하고요. 취득하면은 차변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반드시 비용화 시켜야 되는데 언제 비용화 시키느냐. 장기간 그 영업권의 내용 연수 기간, 보통 10년입니다. 영업권은. 기간 상각을 해서 일정 기간 10년 동안 비용화 해가지고 마지막 10년 되면은 영업권이 다 사라지는 걸로. 그 다음에 개발비도 마찬가지고요.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신용신앙권, 상표권, 어장권 이런 것들이 산업재산권입니다. 취득했을 때는 차변에 잡고. 이제 이것도 역시 상각을 해서 매기 일정 금액씩 이렇게 배분해가지고 비용화시킵니다. 슈퍼대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무형자산은 취득할 때는 취득원가로 적고 매기 그 무형자산의 상각기간 동안 내용연수 동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해서 비용화시킨다. 그러니까 마지막 내용연수가 끝나면은 그 무형자산은 소멸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인데 유가증권의 취득 후 분류입니다. 유가증권을 취득한다면 분류를 하는데 분류를 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해요.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크게 분류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채무증권이냐 빚이냐 지분증권이냐 주식이냐. 채무증권이냐 지분증권이냐 이래 분류도 하고 그 다음 계정과목으로 분류를 할 때는 단기매매증권 이거 지분도 되고 채무증권도 됩니다. 주식도 되고 회사채도 됩니다. 단기에 매매한다. 1년 이내에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이거는 장기 주식으로 봅니다. 장기 유가증권으로 봅니다. 매도가능증권은 주식입니다. 주식. 매도가능증권은 주식이다. 주식도 되고 이것도 채무증권도 됩니다. 회사채 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이거는 주식은 안 되지요. 주식은 안 되고 채권만 된다. 회사채, 국채, 공채 이런 것들은 만기 보유증권이다. 5년 보유한다. 3년 보유한다. 보유기간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단기매매증권은 지분도 되고 지분증권도 되고 채무증권도 되는데 이거는 단기간 1년 이내에 처분할 걸로. 그러면 이제 취득했을 때는 증가, 처분했으면은 감소 대변이 오겠죠. 처분했을 때도 이제 처분 이익이 생길 수가 있겠죠. 또 처분 손실도 생길 수도 있고. 살 때는 5,000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8,000원 받았다. 그럼 처분 이익이 3,000원, 영업의 수익이 생깁니다. 반대로 5,000원 주고 산 걸 팔 때 4,000원 밖에 못 받았다. 처분 손실이 1,000원 생기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보고 취득할 때 이 취득원가를 할 때 취득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봅니다. 우리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재 비용은 재고자산에 원가에 넣었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팔려나갈 때 매출원가로 비용화시켰는데 이 유가증권의 취득 시의 취득 부대 비용은 유가증권의 원가에 안 넣습니다. 이거 다른 부분이에요. 바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취득 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 시.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의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이건 또 취득원가에 넣어요. 단기 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소부가 나니까 취득원가에 안 넣는다. 매도가능증권은 취득 시 부대 비용은 1년 내에 소부되는 게 아니니까 처리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취득원가에 넣는다. 복잡하죠 이런 거니. 유가증권 회계가 좀 복잡합니다. 재분류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기 보유증권이 이제는 5년 만기인데 4년 6개월이 흘러가지고 이번 연도로 당해 연도로 넘어와서 이러면 이거는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고 뭐로 바꿔야 돼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재분류입니다.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이제 1년 이내에 해결이 될, 결제가 될, 처리가 될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재분류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에서 뭐로 넘어버리는 단기 매매증권이니까 유동자산으로 넘어버리는 거죠. 이게 유가증권의 재분류다. 됐고요. 유동부채는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합쳐서 매입채무, 단기 1년 내에 갚아야 할 차입금, 미지급금, 이거는 재고자산을 제외한 다른 자산을 외상으로 샀을 때 외상매입금 안 하고 미지급금 한다. 선수금, 미리 주문을 받고 미리 선금을 받았어. 그러면 선수금이고 우리는 선수금이거든. 상대편은 선급금입니다. 선수금은 부채인데 선급금은 상대편은 위에는 나중에 주문 상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다. 예수금은 보통 종업원들이
월급 줄 때 세금을 원천 징수해낸 거, 보험료를 원천 징수해낸 거, 이런 게 예소금이에요. 일시적인 부채 계정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나 건강보험, 예소금 이런 것들은 어디에? 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납부해야 되잖아요. 납부하면 감소되는 거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원래는 장기부채였는데, 장기차입금이었는데, 기간이 경과되어가 이제 만기가 1년 이내로 돌아온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가소금은 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어떤 용도인지 정확한 명확한 명칭을 모를 때, 이럴 때 가소금 일시적인 부채 계정으로 처리한다. 미지급 세금은 세금 내야 되는데 못 낸 거잖아요. 미지급 배당금 줘야 되는데 못 줬다.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다. 비유동부채는 이렇게 구분하고, 유동부채는. 비유동부채는 회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부 1년 이상 되는 겁니다. 매입채무, 장기, 미지급금, 장기.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로서 대표적인 것이 사채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을 때 가서 합니다.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회사채는 비유동부채다. 자본은 이미 전번 시간에 구분을 두 가지로 하라고 그랬죠. 자본금과 잉여금. 잉여금은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이 있다. 이 자본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도 자본조정계정이나 포괄손익 누계액이나 이런 것들은 또 좀 복잡합니다. 그건 또 다음에 각하고, 일단 구분을 여러분들은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는데, 잉여금으로. 잉여금은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다. 그 중에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게 이익잉여금. 이거는 뭐다? 단기 순이익이다.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이르 넘어온다 그랬잖아요. 손익계산서의 결론이 이르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저 위에서 아까 비유동부채에서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 요거 설명은 빠졌네요. 부채라 했으니 채무는 맞아요. 누군데 주는 기고 퇴직금은 종업원한테 줘야 되잖아요.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까요. 퇴직급여,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한 부채. 이거는 왜 충당이라는 말이 나왔느냐면, 그럼 퇴직금 이렇게 하면 될 건데, 퇴직급여 부채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충당부채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래 왜 그러냐면은, 매 결산기 말마다 종업원한테 지급돼야 할 퇴직금이 얼마 정도 되느냐 이렇게 추계를 합니다. 추정을 하면은 종업원한테 줘야 할 퇴직금이 100억이더라 이렇게 추정이 됐어요. 그럼 이미 종업원한테 주려고 퇴직금 모아놓은 게 얼마 있노? 80억이더라 있더라. 그럼 이번 연도에 얼마만큼 설정해야 되노? 20억 더 설정하면 100억이 되니까. 그럼 20억 설정하는 요게 바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얼마 됩니까? 주위에 지급될 금액하고 충당부채를 설정한 금액하고 비슷하게 되도록 100억, 충당부채 100억, 추정액 100억 이렇게 맞추는 게 이것도 기말 결산정리사항입니다. 왜 비유동부채가 되나?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몇 년 지급을 해야 되니까. 퇴직금 우리 종업원들이 퇴직할 때까지 쭉 계속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 부채로 퇴직급여 충당부채란다. 충당 메꿔넣기 위해서 설정해놨다 해가지고 기말에 설정하기 때문에 충당해넣기 위해서 만들었다 해가 충당을 넣은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장기부채다. 장기채무다. 장기채무니까 비유동부채로 분류를 하고, 그러면 이제 내년에 가가지고, 내년에 2021년에 가지고 5월 달에 종업원이 퇴직했어요. 퇴직금을 1억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에서 끄집어내오나? 여기서 끄집어내오는 거예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1억, 대변에 현금 1억.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이미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거든요. 추정해가지고 지금 설정해놓은 게 퇴직에 나갈 때 충당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거든요. 그럼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의 퇴직급여. 그럼 1억이 나가면서 요렇게 퇴직급여 충당급채가 100억이 있다 말은 아마 이거는 특별 예금을 해놓은 겁니다.
특정 기금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 기금에서 이제 가져와가지고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다. 여러분들도 이제 또 요 개정 과목도 좀 생소한 개정 과목이지만 이제 앞으로 퇴직금 안 주면 안 되거든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런 개정도 조금 어려운 개정 과목이지만 좀 신경 써가지고 이해를 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음 손익계산서 개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